안녕하세요. 윌비스 전공미술 임용 담당 교수 손병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좀 전달하면 지금 1월 달 2일, 3일 그 목금 수업 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7시부터 18시까지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직강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8시까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뽑는 진도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시간표보다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각 같은 경우 전각 서예가 좀 당겨지고 동양화, 한미사, 그 다음에 동미사 쪽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다가 좀 시간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큰 틀에 있어서 1월 달, 2월 달의 강의 영역은 전각, 서예, 동양화, 한미사, 동미사, 소묘, 판화 이렇습니다. 요 영역은 1월, 2월 안에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은 다른 영역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역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임용고사에 출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이 이 세 파트 정도 되는 영역을 담당하세요. 예를 들면 전각, 서예, 동양화를 한 파트를 맡으시는 분이 오시고 한미사, 동미사를 맡으시는 분이 한 분 오세요. 그 다음에 소묘, 판화, 서양화를 맡는 분이 한 분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1월, 2월 달에는 서양화가 없죠. 이 시간표 안배 때문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서양화는 부득이하게 3월로 넘겼습니다. 요는 이렇게 한 분이 세 영역을 담당하시게 된다는 거. 따라서 배점은 한 10점, 지금까지는 통상 10점 내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8점 정도 배점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전각, 서예, 동양화에서 10점을 제가 배점을 받아서 문제를 제출합니다. 어디를 4점으로 할지 2점으로 할지는 출제위원회 재량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동양화를 4점짜리 문제를 내고 전각을 4점짜리 문제를 내고 서예를 2점짜리 문제를 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서를 올리시고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 문제 출제에 해당되는 출제 근거, 즉 다시 말하면 도서관 그 코드를 받은 BSN 코드를 받은 책으로 출판 인정된 코드를 받은 책 서로 다른 저자 3권 이상의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게 문제로 일단 채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위원님들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냈지만 다른 분도 역시 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좀 예를 들면 난이도가 너무 낮다. 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희귀한 영역에 잘 다루지 않는 분야이니 이 분야를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영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등등의 의견이 분분하게 진전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는 과정은 이렇다라는 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업이 더 진행되면서 또 학습 나침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내보면서 문제 출제에 대한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만 첫 번째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1월 달에 첫 시작은 전각, 서예, 동양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전각 파트예요. 자, 제1장 전각과 장황입니다. 자, 전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아, 돌, 목재, 옥, 금속 등의 그림이나 글씨를 반대로 새겨야죠. 그래야지 찍었을 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반대로 새긴다. 반대로 쓰고 조각한다. 그걸 전각이라 그래요. 전각.
해서 인주를 이용하여 찍어 바른 그림과 글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전각의 용어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의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재료 중에서 다 쓸 필요는 없죠. 하나하나 2개 정도만 언급을 하시고, 예를 들면 주로 우리는 전각석, 돌이니까 자, 돌 등에 글씨를 반대로 쓰고 인주를 이용하여 찍어서 나타내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를 하느냐? 여러분, 동진까지 올라가요. 그 유래에 가는 과정보다 전각이 성행하는 된 계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바로 금석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은 청동을 말합니다. 청동, 쇠. 그 다음에 석은 돌을 말해요. 옛날에는 주물이라고 해서 큰 양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릇이라든지 담는 것을 그 표면에 주조를 할 때 글씨를 새겼어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물에 넣고서는 틀을 뜨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금이고, 다음엔 돌에는 비문이나 비석, 내지는 죽은 자를 위한 비문, 또는 어떤 기념비를 위한 비문, 네, 일일이 다 돌을 쪼아서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그게 석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금석문은 쇠와 돌에 해당하는 전각 글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석이라든지 기념탑, 주련 현판이에요. 이건 주련 현판. 오타가 났네요. 주련 현판. 예를 들면 이제 한옥 가옥에 기둥 양쪽에 서로 대꾸가 되는 글을 새겨서 붙이는 걸 말하죠. 나무에다 파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주련 현판처럼 글씨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조각하는 걸 말한다. 특히 나무에 조각하는 현판용 서각을 판각이라고 한다. 판각.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용어로다. 예를 한번 보면, 자, 다음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김정희의 부작난도라고 되어 있는 그 작품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김정희 추사 선생의 판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코엑스 위에 건너편에 있는 봉은사의 현판이에요. 각에 있는 현판을 제작해서 걸어놓은 글씨입니다. 이건 역시 추사 글씨예요. 부작난도에 있는 여러 다양한 도장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전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부작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글씨가 내용이 무엇다라고 하는 거, 이 한자를 독해해야 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임고에서는 그걸 묻진 않아요. 다만 이 작품과 도판의 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해하는 정도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인지하실 정도만 되면 됩니다. 저 글자를 일일이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글씨 내용입니다. 부작난화 20년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요겁니다. 부작난화 20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요 글씨체는 이번에도 나왔죠? 추사 선생 글씨체 나오면서 이번 2025년에 나온 임용고사에 출제된 서예 문제에 있어서는 예서체와 쌍구법을 물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요 글씨체는 예서체를 활용한 소위 말하면 추사만의 독특한 글씨체예요. 그래서 그걸 추사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역시 예서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특이한 게 이게 보면 이 그림 화자를 이렇게 돌려 썼어요. 그러니까 예서에 약간의 행서를 가미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 글씨체의 영역은 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 그러면은 예서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돼. 행서를 약간 가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이걸 작업을 했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자, 특이한 거는 여기 보이는 이 화자예요. 이 화자. 이 화자가 이게 꽃 화자를 말해요. 꽃화.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은 요렇게 요게 쓴 걸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 왼쪽에 있는 변은 쓰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 행서로 연결져서 썼어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짓고 이렇게 연결져서 밑으로만 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꽃화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초서와 행서를 포함한 글씨 방식을 본인의 글씨체인 추사체, 소위 말하면 예서를 기반으로 한 추사체 형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본인이. 자, 요런 것들이 매우 특이한 점이에요. 일단 내용을 보죠. 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그 다음에 우연사출성중천. 우연히 하늘의 본성을 그렸네. 그러니까 하늘의 난을 안 그렸는데, 안 그린 지 20년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난을 쳤어. 그러고 보니까 이 난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하늘에서도 뜻이 통하는 그런 난을 나도 모르게 친 거야. 그 내용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폐문, 명력, 심십처. 요거 내용은 요 밑에 제가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이 뜻까지 같이. 여러분들은 요 내용 보시면 되고, 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 외우질 정도는 아니어도. 마음속에 자연의 문을 닫고 생각해 보니,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유마힐 선사의 불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다름이 아니다라고 한 거야. 선이 두 개가 아니다라는 뜻이요. 즉 나와 내가 생각한 내 몸과 내가 그렸던 그림 서로 다른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온 난초. 나라고 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난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 결과로 나온 작품으로서의 난. 두 개죠. 그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불이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마힐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거사의 철학의 한 방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 없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강요한다면 비야이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던 유마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심정을 얘기한 거야. 저거는 저 난을 치면서 느꼈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게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여기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맨 위에 있는 글씨, 요 글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우를 가.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상우에 해당되는 글씨야. 제가 이제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요거에 해당되는 글씨 내용이야. 자, 한자 내용은 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길지가 않으니까, 자, 2초 얘기 자지 법 위지라 해서 초서와 예서, 이 기이한 글자를 쓰는 법으로서 그렸으니, 다시 말하면 이 난초는 초서와 예서체, 글씨체, 서체를 응용해서 그렸으니 세인 나득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의 도력을 통과해서 닦았어. 그래서 난을 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둥글게 치나, 나는 글씨, 예서와 초서라고 하는 글씨체를 합해서 그 두 글씨체에 있는
글씨를 쓰는 방식을 그림에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득 호지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 어찌 이걸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구경, 우제, 구경이 또 쓰다라고 했어. 구경 역시 추사의 호 중에 하나예요. 자, 좌하에 있는 글씨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두 문장이 글씨체가 다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지금 제가 설명할 건 요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게 2015년도 추사 작품이 이거에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때 작품에 다른 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난초만 쳐주고 보여주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일품화의 특징을 써라 그랬어. 그래서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 그걸 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셔야지만이 득점한다. 점수를 인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좌하 한번 보죠. 시위 달준 방필. 처음에는 달준에게 주려고 그린 것이야. 이 그림이 맨 처음에는 시위 달준 방필 여기까지 딱 찍었지, 그죠? 달준은 추사의 몸종이었어요, 일종의. 더벅머리 총각이었는데 자기를 너무 잘 보살펴줘서 그가 고마워서 이 그림 한 점을 주려고 그렸는데 이런 내용이야. 지가 유일, 불가유이 그랬어. 다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둘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선객, 노인 그랬어. 선객, 노인이라고 하는 요 말은 추사의 다른 호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만 있을 뿐이지 둘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다시는 못 그리겠다는 거야. 내가 순식간에 돌을 터득한 듯이 쫙 일필휘지해서 그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못 그린다는 거지. 온 사이가 한 번에 구현된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 문장을 봐야 되죠, 요거. 그럼 요 문장은 오소산견이. 자, 오소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사의 제자예요. 중인입니다. 오소산이 이 그림을 보고 호탈기소하였다라고 했어요. 얼른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을 보니 우습도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야. 낙관, 추사, 고연제, 고연제는 추사가 있던 집, 제당인을 말합니다. 집을 겸손한 의미로다가 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불육헌데 제당인 이렇게 부르고 중요하죠. 제당인도 시험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자, 고연제 제당인이라고 분류하는 거야. 이거는 고연제라고 하는 호를 쓴 거고 제당인은 집을 관련돼 있는 당, 집제, 집당, 집에 관련돼 있는 호를 내가 쓰는 거를 제당인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야. 이게 분류명이에요. 분류명.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는 분류 명칭이야. 분류 명칭을 물었었어요. 기출에서. 고연제 상좌가는 신품이라고 썼고 좌하에는 낭문천하사 김정희인 등등의 추사와 관련된 자기 이름이라든지 호 또 등을 낙관하였습니다. 해서 2015년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때 묻기를 이렇게 물었어. 한번 보죠. 동양 회화의 전통적인 비평 기준 중 하나인 일품 혹은 일격의 의미와 내용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일품, 일격의 한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 요 일자가 뛰어날 일 내지는 이탈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틴한 기차의 레일로드에서 일탈하는 거야. 이탈하는 거야.
그러니 이 얘기인즉 우리 모든 작품이 모든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내지는 그런 관념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쪽으로 확 튀어버리는 작품들을 말해요. 그때 쓰는 게 일품, 일격이라고 합니다. 요 일자 중요해요. 요 일자. 요 일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전각, 서예, 동양화, 한미사, 동미사 영역에서는 이 일자가 매우 자주 등장하는 글자다. 반드시. 예를 들면 선종화에서 일품화를 얘기할 때 선승들이 그리는 선종화. 이건 역시 일품화에 되는, 즉 기존의 기준이나 규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작품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격 일품의 의미와 내용을 써라. 자, 그리고 의미, 내용 두 개씩 쓰셔야 되는 거예요. 10점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음 작품에서 일품에 속하는 요소를 기술하라 그랬어. 그럼 일품의 요소가 나와야 되겠죠? 두 가지를 기술하셔야 돼. 그리고 김정희가 추구했던 문이나 정신의 핵심, 그리고 그가 조선화단에 끼친 영향을 쓰시오 그랬고 10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묻는 게 딱 5개예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일품의 의미 2개를 써라. 일품의 내용 2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자, 일품의 의미 써라. 내용 써라. 요소 써라. 추사 정신의 핵심은 뭐냐? 추사의 영향은 뭐냐? 이렇게 5개를 묻고 점수를 10점 매겼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5개를 묻었으니까 얘는 2개씩 써야 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하고 답을 서술하셔야지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일품의 의미 한번 보죠. 기존의 품평을 벗어난 이색적인 내지는 비정통적인 화풍에 대한 비평 기준을 말한다. 자, 이런 내용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키워드야. 기존의 기준, 품평, 가치, 규격을 벗어났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벗어난 이색적 또는 비정통적, 전통이 아니라 전통적 화풍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돼. 기존의 기준에 벗어난 그림이다. 또 하나, 기존의 법칙에 구여받지 않는 새로운 화풍을 이루는 말이다. 자, 일품은 이래. 그럼 일품의 내용은 뭐냐 이거야. 그 내용은 즉흥성이다. 또는 발묵법이 표현되어 있다. 양해의 작품, 발묵 선인도에 보면은 선종화의 작품의 특징이 나오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즉흥적, 개성적, 발묵법, 한 번에 그리는 일필화. 이 일필은 한 일자를 써야 되겠죠? 여기 일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한 번에 그리는 걸 말해. 이때는 한 일자를 써야 되겠지? 필에. 사의적 표현을 기운 생동한 띄어쓰기 하는데 일필 휘지 필법으로 구현하는 작품이다. 됐죠? 네. 위에 봤던 작품에 일품의 요소를 써라 라고 했어. 예서와 초서체, 다시 하면 서체를 작품에 응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 예서체의 3전, 3번 붓을 굴리는 걸 말해. 서예 시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요 전자라고 하는 거는 굴릴 전자예요. 전이 있고 절이 있어. 절은 꺾은 걸 말해. 전서체에서 둥글게 글씨를 쓰는 거는 이게 둥글게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를 굴리는 거야. 요 모서리를 굴리는 거야. 그러나 해서에서 이렇게 해서 딱 끊어서 밑으로 각을 줘서 방향을 전환하는 요거는 절이라 그래. 절. 끊을 절이야. 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서예 기출 문제가 2번인가에 걸쳐서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전과 절을 모르면은 서예에 있어서는 붓의 방향 전환을 내가 모르는 거야. 당연히 물어야지. 붓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가다가 꺾어야 돼, 다음 방향으로. 그 다음 방향으로 붓을 꺾는 방식이 전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절로 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3점, 3번 붓을 꺾었어. 난초를 한 번 꺾고 두 번째 꺾고 해서 붓을 꺾음으로 인해서 난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난초를 그릴 때. 자, 그 내용을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데 그림에서 얘기할 게 많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 중에 2가지만 언급이 되면 되는 겁니다. 화제로 쓰인 개성적인 추사체라고 하는 서체와 난을 하나의 서법화에 조화시켰다. 이런 말 아주 훌륭하죠. 화제는 기존 화법의 순서에 개의치 않았다. 앞으로 좀 가볼게요. 한번 봐요. 우리가 자, 이게 화제 보면은 보통 화제가 있으면은 화제 쓰는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화제를 이렇게 씁니다. 이 방법으로 다 써요.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해? 맨 위에 보이는 좌에 보이는 글씨는 좌에서 우로 썼고 그 밑에 있는 글씨는 우에서 좌로 썼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즉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기존의 방식, 틀, 기준을 개의치 않은 거야. 그걸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품이 되는 거죠. 다음, 기존 낙관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지하였다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바는 낙관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호를 찍어요. 호는 양각을 찍는 거야. 추사라고 하는 것부터 찍고요. 그 다음에 음각으로 본인의 이름을 찍는 거야. 김정희인. 그게 이제 회문식으로 찍든 직문식으로 찍든 어떻게 작성된 건 상관이 없으나 자 정확하게는 호를 양각으로 찍고 이름을 음각으로 찍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갖고 마음에 드는 도장을 이렇게 뭐 쿡쿡 다 어딘가 막 찍으신 것 같아. 네. 자, 그런 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추사의 정신. 추사의 정신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인화를 말합니다. 문인화에 대한 정신이에요. 화원화들이 갖는 아주 정교하고 세필, 공필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문인들이 문기, 사의, 손으로 필하는 재주보다는 마음에 그리고자 하는 뜻, 그것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뜻, 의미, 사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향, 서권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자, 책을 통해서 문자에 내가 문자에 대한 향, 내가 또 서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 이런 것을 통해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이 추구했던 유교의 한 사상과 추사에게 있어서는 금석학이죠. 금석학은 금석학은 방식이지만 금석학이 나오게 된 데는 청대의 고증학이라고 하는 과거에 있는 내용을 실제 책의 사료에 있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쇠에 새겨진 글씨나 아니면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철학과 미학과 사고를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고증학이야. 여기서 말하는 문자양 서공기라고 하는 추사가 추구한 고증학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다 보니 서체라고 하는 것과 그림이 난초를 치는 게 다르지 않네라고 하는 본인의 미학, 철학관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게 사이야. 추사의 사이. 시서화는 같다. 시서와 동일체로 정련된 지성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뭐 한 150점 받지. 이 정도 이렇게 쓰면. 추사의 영향, 이후 현재 심사정 등
남종 문인화를 유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남종 문인화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진경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경화풍, 겸재와 단원, 그다음에 누굽니까? 해원에 의해서 추구되던 진경화풍이 있었는데 추사가 이제 그 진경화풍의 끝에서 추사가 추구했던 문인화, 그걸 또 받아들인 후학들이 중국의 남종 문인화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진경화풍은 어떻게 되냐면 쇠퇴하게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 요 두 측면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오래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동양화든 한국미술사든 동양미술사에서 추구하는 나오는 기출문제의 핵심 뼈대예요. 여러분이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화, 동양화든 한국미술사든 동양화를 접하면은 계속 헷갈려. 답을 쓸 때마다 헷갈려. 동양화를 전공하신 학생들은 매우 수월하게 접근해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전공이 다른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쪽 파트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요 뼈대를 근거로 여기서 다른 작가를 포함시키면서 의미를 전달해. 의미를 바꿔서 묻는 거야. 그러나 결과적으로다가 나올 수 있는 답은 지금 요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 자, 그 옆에 작품이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요 작품이에요. 자, 요거는 판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72과 병중작 이렇게 썼어. 여기 72세 때 과천에 있는, 그다음 과천에 사셨어. 과천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달준, 시종 달준이가 모시고 봉은사에 와서 기거를 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 봉은사의 그 스님이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판전이라고 하는 글씨를 남겨드려요. 그게 71세 때 만든 거야. 요거 작품 쓰시고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추사 선생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중작이야. 내가 앓고 있는 사이, 병중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전각이 아니고 서각이라고 한다. 서각. 지금 문제 서각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나왔었죠? 네. 전각과 같은 유사하나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는 거야. 이건 찍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기는 거지. 글씨를 쓴 화선지를 내가 쓰고자 하는 판에 놓고 물을 축축축 축이면 달라붙어. 그런 다음에 그 글씨 써져 있는 대로 칼로다가 깎아내는 거예요. 양각으로 해도 되고 음각으로 해도 되고. 자, 여튼 그걸 뭐라 그러냐? 서각이라고 한다. 서각. 전각과 서각, 명칭이 달라요. 같은 각을 하는 거지만. 돌이나 쇠, 옥 등에 하는 것은 전각. 판판한 판에다가, 나무 판에다 사는 것은 서각.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당인. 여기 나왔지? 전각의 현판, 불당의 현판, 선비들이 거주하는 가옥, 서재, 별장 등이 애칭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걸 뭐라 그래? 제당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서각하는 당호인, 자, 제당인, 당호인 같은 말이에요. 당호인, 당도 집, 당자야. 집에 해당하는 호. 그래서 여기 집당자야, 이게. 제당인, 요게 집제자예요. 집제. 집제, 집당. 다 집에 관련된 거야. 근데 이게 두 개, 하나만 외우지 왜 두 개까지 쓰시나요? 네. 이유가 있죠. 당호인에 해당하는 인장으로서 해당하는 분류의 명칭은 가로 열고 써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당인을 물어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제당인, 당호인까지 제가 알아봤고요. 자, 전각의 재료와 용구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 자, 1번 보시면 인주. 인주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인주예요. 여기. 네. 혹은 인니라고 돼. 니는 진흙 니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진흙처럼 끈적끈적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인니라고도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도장을 찍어서 찍을 때에 필요로 한 인주야. 인주. 그다음에 2번 보면 인재. 그래서 재자는요, 재료 재자를 말해요. 즉 도장을 찍기 위한 재료야. 돌을 말해. 돌. 지금 왜냐하면 칼로다가 깎은 것이 가장 예술적인 품위가 많이 드러나는 인재는 돌이에요. 돌. 우연적인 효과도 많이 나면서 주관적인, 이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다가 내가 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지를 세워서 전각도를 세우면 돼. 그렇게 되면은 곧바르게 나오고, 얘를 많이 눕히면 많이 떨어지면서 우연적인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나무라든지 다른 재료는 이런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돌에다가 많은 화가들, 전각가들, 서예가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인재라 그런다. 다음에 인상. 그래서 3번이에요. 얘는 여기 지금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요 규격, 굵기가 다 달라. 그래서 빼내면 기이드란 홈이 생기겠지? 거기에 맞는 돌을 넣고 얇은 여기서 빠져나온 것들을 끼우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아. 이거 내 손에 넣고 각을 하면 잘못하면은 내 손을 많이 다친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상이라, 인상 중요합니다. 인상. 재료대야, 재료대. 인상에 놓고 작업을 해.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이제 프로 전각가들 같으면은, 예를 들면 오창석 선생이나 재백석, 청대 재백석 선생 같으면은, 그분들은 이 인상에 놓고 하진 않으셨어요. 직접 손 위에다 이렇게 놓고 찍으셨어. 각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손 양쪽 옆에가 상처가 엄청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 인상에 놓고 하면은 감이 좀 멀거든. 근데 여기다 내가 자꾸 썼으면은 가깝거든. 내 칼을 쥔 손과 돌을 쥔 손의 감각이 더 가까워서 그만큼 내가 원하는 사이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자꾸 썼어. 그러나 이제 이게 돌려가면서 여러 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꼼꼼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인상을 주로 씁니다. 자, 먹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울 있어야 되고요. 세필 있어야 되고요. 인도라고 해서 쓰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도자는 칼, 도자예요. 그다음에 인구. 이거 잘 몰라. 이거야. 이거 8번. 인구 그래. L 내지는 T자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걸 놓고 여기다 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찍는 거야. 똑바르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찍는 거예요. 인장을 찍는 방식은 작품에 내가 화재를 쭉 쓰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어. 이렇게 쓰든 뭐 이렇게 쓰든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양각으로 되어 있는 홀을부터 쓰는 거야. 양각으로 되어 있는 홀을 양각으로 되어 있는 호를 써. 얘는 양각이야. 양각은 호야, 호를 붙어 쓰는 거야. 이름부터 쓰는 게 아니야. 추사 김정리 그러면 추사 쓴 거야. 그 다음에 이름은 음각으로 써요. 그런데 다음번 요만큼 얼마만큼 띄울지 내가 모르잖아. 바짝 붙일 수도 있고 많이 이만큼 띄울 수도 있죠. 보통의 기준은 요거 찍은 거에 2분의 1만큼을 띄우는 거야. 요만큼. 여기에. 요거랑 요 길이가 같아. 여기에. 2분의 1만큼 띄워서 음각으로 이름을 쓰는 게 보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추사 작품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뒤죽박죽으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찍었어. 흥이 나는 대로다가 원하는 대로 팍팍 찍으셨어.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구.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상과 인구. 자, 요거랑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다른 거는 다 뭔지 알아. 그러나 얘랑 얘는 잘 몰라요. 이것의 용도를 써라. 그러면 도장을 반듯하게 놓고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재당인이라고 하는 거 설명 제가 드렸는데, 자, 이제 그 쓰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이름의 호를 쓰든 집을 쓰든 아니면 서재의 명칭을 호로 쓰든 그 쓰임에 따른 낙관의 종류 명칭이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전각은요 지금 나와 있던 기출문제에서 2025년도 문제에는 서예 문제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한 번씩 걸르면서 나와요. 2024년도 문제에는 전각과 서예를 같이 물었어. 그런데 2025년도 문제에는 서예를 물었단 말이야. 예서체와 쌍구법. 그러면 2026년도 임용고사 문제에는 전각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로 보아 전각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냐? 기출을 다시 한번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중요한 거, 빠뜨렸던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느냐? 틈틈이 이 문제 끝에 기존 기출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요.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11월 달 가서 최종 정리 시간에 기출만 가서 영역별로다가, 연도별이 아니고 영역별로 10년치에 대한 것을 한 번에 다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야. 아직 안 나왔어. 인상, 인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 그럼 뭐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토크라토로서부터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예측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출제자의 마음, 이거 중요하다고 봐. 중요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는 거죠.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지금 재당인 이미 나왔으나 다른 것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송상옥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죠. 이름으로 보이죠. 네. 이름은 백문으로 새긴다.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음각, 양각, 주문, 음각, 백문으로 새긴다. 그래서 밑에 아호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호인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그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다른 사람이 막 부르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예의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칭하는 닉네임이야, 호는. 그런데 호에는 존경 어미를 붙이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추사님, 추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추사께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이름을 부려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존칭을 써야 돼요. 김정희 선생님, 김정희 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예였어, 예. 그래서 아호를 쓰는데 아호는 주문으로 찍지? 이 붉을 주자야. 인주가 나온다 이거지, 인주가. 묵치라고 하는 호인데 붉은색을 읽잖아, 우리가. 이 여백을 읽지 못하잖아. 그래서 아호이는, 호는 양각으로 새기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주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시구 있어. 그 다음에 문구, 문장 등을 새긴 인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쓴 거예요? 밝은 달 이렇게 쓴 거네. 자,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사구인이라고 합니다. 작품이 시작 부분에 찍는 두인, 작품이 여백이나 적당한 위치를 가려 찍는 유인. 이게 놀 유자잖아, 이게. 그 추사 선생이 유인과
두인을 자유자재로 찍었죠. 이 앞전에 부장난도를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러느냐? 사구인이라 그래요. 사구인. 자, 요거 핵심 키워드 단어 꼭 기억하세요. 다음 요거는 다산 독본이라고 쓴 거야. 즉 다산이 읽은 책 이런 거. 본인의 책을 읽었으면 저렇게 도장을 본인이 찍었어. 저건 뭐라 그래요, 그럼? 수장인 내지는 장서인 이렇게 부릅니다. 동물, 식물, 사물 등 문자가 아닌 모양으로 새긴 인장을 뭐라 그러냐? 초형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기출에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 초형인. 그다음에 문서나 혹은 편지에 찍는 도장을 뭐라 그래? 봉리래. 이거 봉한다 이거야. 봉한다. 예전에는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진흙을 왁스를 이렇게 녹여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서 진흙과 같이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봉리 이렇게 얘기해. 자, 요거 지금 동글뱅이 친 것들은 확률이 높아요.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봉리에 관한 것은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